자, 지금 그 고발 사주 논란이 점입 가경이에요. 아까 댓글창에서 제가 빵 터지는 걸 봤는데 물타기에도 소용없다. 워낙 원액이 진해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패널로 모셔야겠는데. 예, 딱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원액이 너무 진하니까 물타기도 뭐 그 이제 일단 그 얘기부터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국정원장을 조성은 씨가 만났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이거를 이제 터트릴 것을 사주했다 일종의 정치공적으로 몰아가던데 우리가 딱 이런 거 있잖아. 국정원장이 미쳤다고 그 조성은이랑 만난 것 자체가 이미 공개됐는데 그 공개된 자리에서 정치 공작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네.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 국정원이 사주한 정치 공작이라면 박지원 원장을 먼저 만나고 기자한테 제보하고 그다음 터트리는 순서로 가야지. 기자한테 먼저 제보한 다음에 국정원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무슨 공작입니까 그게. 네, 이건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박지원 국정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난 날짜는 2021년도 2월이에요. 2021년도 2월은 윤석열이가 정치선언도 하기 전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직에 있던 시절인데 윤석열이가 언제 나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겠다고 선언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 공작을 그때부터 준비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그 국정원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사실관계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에서 작성한 고발장이 국민의당으로 넘어갔고 국민의당에 넘어간 그 고발장이 다시 검찰로 들어갔다. 그 사실관계가 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도대체 어떤 방법식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걸 조작할 수 있습니까? 검찰에서 나온 서류가 다시 검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어떻게 그걸 조작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그냥 박지원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조금 더 크게 목소리를 뽑아내고 싶은가 본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정치 공작과 관련된 문제는요, 윤석열 쪽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이 고발 사주 사건이, 선거 개입 사건이 터진 다음에 세 가지의 정치 공작을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추적을 해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추미애 사단 정치 공작 사건으로 프레임을 걸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공작 사건으로 지금 프레임을 걸어보려고 하는 거고 이거조차 좌초가 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 조성은 씨가 직접 만들어낸 정치 공작이다라고 해서 조성은 대표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걸어보려고 지금 시도를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조성은 씨가 제보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문제는 현직 검찰총장 직에 있을 때 만났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바로 좌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성은 대표가 정치 공작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성은 씨는 전혁수 기자하고 만나서 우연히 그 정보가 흘러나가게 된 것이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제보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또한 정치 공작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 SBS 인터뷰 풀 버전에는 우리 원장님 어쩌고저쩌고 그 원장이 박지원 원장이 아니고 이상구 원장이라는 썰도 있고요. 우리에게 원장님은 이상구 원장님 뿐이죠. 그렇군요.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의 표현력에 좀 미숙함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박지원 원장하고 그 시기를 조율했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신들이 주장하는 거에 비추어도 그거랑 안 맞다는 표현이 좀 미숙했던 이런 부분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지. 김웅이 그랬어요. 이 사건 막 터졌을 때 빨리 조사해달라. 진실을 밝혀달라 그랬어. 국민의힘은 안 그랬습니까? 막상 공수처가 압색하러 가니까 막 반대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원래 이런 거야.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 압색을 방해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액이 너무 진해서 물타기도 안 먹히는 거예요. 어쨌건 손준성이 보낸 건 맞고
그 지금까지 보면은 뭐 복잡하다고 하는데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사건이에요. 예. 손준성이 조성은하고 정점식 등에게 여러 채널로 보냈던 것처럼 보이고 그 고발장이 결국에는 실제로 실행이 됐고 그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 예. 조성은은 받았는데 누구한테 전달하지 않았고 근데 손준성은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고 손준성이 보낸 건 맞으면 손준성은 자기가 작성 안 했지만 부하 직원이 작성한 게 맞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뭐 이거예요. 그러면 손준성은 당시 윤석열의 최측근이었으니까 대검에서 윤석열이 시켰냐 안 시켰냐인데 윤석열 허락도 없이 뭐 김건희 최은순 건 관련한 그 알 수 없는 정보 당사자이면 알 수 없는 정보가 포함돼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런 논란 자체가 무슨 뭐 박지훈 국정원장의 정치공작이다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이 손준성을 시켜서 손준성이 부하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만든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했고 그 국민의힘이 실제로 고발했고 이게 다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논리로 오면 이 박지원 원장이랑 그 조성은 씨랑 밥 몇 번 먹고 공작을 했잖아요. 그 논리면은 윤석열하고 손준성은 한 건물에서 부하 직원 상관으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치면은 그거는 공작보다 더 심한 말이 뭐가 있죠? 개공작인가 왕공작? 아니 그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누가 진짜 진범인지. 근데 이 부분을 이번 주말이었나요? 추미애 장관, 추미애 후보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당시에 2020년도 4월 달에 대검 차장검사는 구본선이었고 이 구본선의 문제도 우리가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는 그냥 법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것뿐이었는데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르면 실제로 이 수사정보정책관이 실제로는 검찰총장을 옆에서 서포트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대검 차장검사를 서포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차장검사의 문제도 놓치고 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구본선 씨에 대한 문제, 구본선 씨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문제도 추미애 후보님이 짚으시고 또 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때 이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서요.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그 기구가 사라집니다. 당시에 사라지면서 개정되면서 수사정보 담당관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책관을 아예 없애려고 했는데 근데 검찰 조직에서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천천히 없애자라고 하면서 수사정보 담당관이라는 걸로 차장검사에서 부장검사로 한 단계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준성이는요. 원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차장검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검찰 인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은 부장검사로 강등이 되는 거예요. 강등이 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당시에 어떻게 강등을 시키느냐 그건 아니다 싶어서 다른 데로 이제 검사장으로 보내려고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이 친구 강등을 시켜서라도 내 옆에서 절대 떼놓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자기 부하를 강등까지 시키면서 옆에 두려고 했었던 이유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본다면 이 친구한테 뭔가를 시킨 게 있다는 거죠. 그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딱 마침 언제냐? 바로 2020년도 초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미애 후보의 이러한 증언에 따르게 된다면 이 손준성이가 윤석열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건데 근데 이때 손준성이가 혼자 움직였냐 물론 이제 손준성이 부하 직원이 움직이겠죠. 근데 얘가 혼자 움직였냐 아니면 한동훈과 함께 움직였느냐라는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손준성이는 흔들리지 않는 고정값이다 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손준성이 이제 보낸 건 맞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됐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거지. 내가 원래 손준성의 전화번호가 없어. 근데 내가 받은 건 김웅으로부터 받은 거야. 근데 그 사람, 내가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없으면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군지 자기가 등록한 이름이 나와요. 자기가 등록한 이름. 저쪽에서. 예를 들면 내가, 마찬가지로 새날 내가 등록한 게 새날인데 내 전화번호 알고 있는 사람이 등록을 하면 내 이름이 나오는 거고 내 전화번호를 모르면 새날이라고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손준성인 게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거죠.
4월 3일 고발장 보니까 언론의 사찰 가능성까지 제기되더라. 이거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그 사찰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언론에 안 나왔던 내용을 미리 갖다 땡겨 쓰는 거예요. 되게 이거 무섭더라고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냐 싶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거더라고. 실제로 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1번 있죠, 1번. 아니, 저기 서류 지금 그쵸, 그거. 그 1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뉴스타파와 MBC를 통한 일련의 검찰 허위 비방 보도가 4월 15일 총선에서 피고발인 황희석, 최강욱 등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들의 당선 및 여당 및 진보 세력의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이 보도를 지속하였다. 고발장에 이제 고발한 이유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1번에 쓰여 있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부 여당과 진보 세력 지지자들에게 역적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제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헐뜯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발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어미 처벌함으로써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더 핵심이 고발장 16페이지에 그해 4월 조선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지씨, 그 제보자 지씨 있죠. 제보자 X 전속 제복군이라고 표현한 대목도 논란거리인데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는 전속 제복군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 일주일 뒤에 같은 신문 칼럼에 등장하는 표현이래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여기는 이미 거의 들어있는데, 네. 고발장에 이미 들어있는데, 나중에서야 그게 조선일보 고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방법으로 그런 정보, 기자들이 이미 취재하거나 작성해 놓은 그런 내부 그 문서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입수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무서운 거죠. 도대체 이게 과거 이명박근혜 시절의 국정원보다 더한 정보 조직이 있는 건가? 도대체 우리가 알기로는 검찰에는 그 공식적인 정보 조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인지 이 검찰이 좀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까면 깔수록 무서워요. 네. 애들은 지금. 그게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제가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일반 국민들도 이게 그 아저씨는 이제 보수 지지자였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자입니다. 제가 은근슬쩍 떠봤죠. 그래도 이번에 대선 후보자로는 윤석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근데 윤석열이 지금 사고를 친 거 보면 이게 보통 사고가 아니라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안 될 거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홍준표가 될 것 같다. 이 윤석열은 너무 지금 대선 후보로서도 그렇고 말이 너무 많고 지금 이 사건만 하더라도 그게 윤석열이 조작한 거라는 것을 지지자들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렇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물타기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보니 빨리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도 윤석열은 끝까지 부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유구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무조건 부인한다. 끝까지 부인할 겁니다. 지금 손준성이 있던 자리도 그런 자리잖아요. 수사 정보 모으는 곳이야. 그 판사 사찰과 관련이 있던 바로 그런 부서예요. 언론인들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MBC나 뉴스타파나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카르텔일 수도 있고, 언론 등을,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데는 카르텔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조선일보도 기자들이라는 게 이 보도로 내는 게 있고 안 내는 게 있잖아요. 나름대로 정보가 있단 말이야. 예. 서로 막 주고받는 가운데 자기 반대파에 있는 언론들은 뒷조사를 하는 거야. 저 사람 뭐 약점이 뭔지 지금 기소된 건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찰을 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같은 조선일보 직원이 있더라도 같은 동기지만 진급을 놓고 싸우는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라면은 저 뒷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검찰과 관계가 좋으면 내가 지금 중앙지검의 캐비넷에 내 건이 한두 개 있어요. 실제로.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캐비넷 꺼내는 거지.
꺼내갖고 그걸 다시 이제 뭐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든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 거. 자기들한테 반대파예요. 왜냐면은 4월 달 그 당시에 그 검언 유착 MBC가 터뜨리기 전까지만 해도 조국 장관내가 그렇게 막 수사를 당할 때 대개 언론사들이 대검하고 법조 출입 기자들 얘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그 대리인 한동훈한테 모든 정보를 사실상 취합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는 방식의 단독을 줬잖아요. 근데 MBC가 결정적으로 틀어져요. 이 보도를 내면서 그 후에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꼬투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뒤쳐서 하는 거지. 뉴스타파의 뭐 기자나 어쩌고저쩌고 다 이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조선일보에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표현을 썼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조선일보에 나온 적이 없어. 실제로 조선일보는 일주일 후에 그런 표현을 써. 아까 말한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전속 제복군 이런 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언론인들도 쥐락펴락하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이런 전속 제복군 같은 표현들이 이 원래 고발장 안에 있었던 건데 나중에 조선일보에서 그런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의심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이 조성은 씨 얘기에 따르게 되면요. 아침 10시경에 자료가 일부 넘어오고 그다음에 오후 1시경에 또 자료가 또 넘어오고 김웅한테서 그리고 또 오후 4시경에 또 김웅한테 또 자료가 넘어오고 이게 다짜고짜 자료를 막 던지기 시작을 하는데 왜 보내는지도 안 알려주고 막 던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시간차를 두면서 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차를 두면서 넘기는 과정이 다 손준성한테서 온 걸로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손준성이가 결국 이렇게밖에는 추론이 안 되는 거예요. 손준성이가 김웅이한테 10시에 던져. 그럼 김웅이는 그걸 그냥 조성훈이한테 10시에 또 더 넘기는 것뿐이에요. 전달. 그다음에 손준성이가 또 1시에 김웅한테 던져. 그러면 김웅이는 그걸 다시 조성한테 전달. 그다음에 또 4시에 하면 또 전달. 이렇게 가는데 그게 따로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이 10시와 1시 사이에는 3시간의 차이밖에 없고 1시와 4시 사이에는 3시간의 차이밖에 없는데 그 3시간의 차이밖에 없는 사이에 어떻게 그 자료가 일사천리로 준비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따로따로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왔는데 그 시간차가 너무 좁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3월 31일 날 뉴스타파에서 검언유착 보도가 나오고 어떻게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때까지 준비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것도 검찰이 사전에 사찰하고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지만 그것도 어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준비들은 결국 상시 사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상시 사찰을 여권 인사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언론인들에 대해서 상시 사찰을 해서 캐비넷 안에 다 쟁여놨다가 지금 이제 큐사인이 내려오는 순간 캐비넷 열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3시간, 3시간 이런 식의 걸렸다. 예.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캐비넷이 찬 건지 모르겠는데 찾아오는 시간. 찾아오는 시간. 나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약간 여담이긴 한데 그래서 권력은 한쪽에 몰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국정원이 했었죠. 그거를 뒷조사해가지고 바지 벗겨서 최동욱이 헌혜자가 있네. 그러면 절대 뭐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어쨌건 이 사건의 원리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이 손준성한테 지시해서 손준성이 부하 직원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국민의힘에 전달을 하는데 그 손준성이 전달한 사람이 동기인 김웅한테 갔고 그 김웅이 이제 나눠주는 역할을 한 건데 조성은 안 했단 말이야. 받아가지고 그냥 쌩깐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갖고 실행한 사람이 정점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최소 조성은하고 정점식 말고 다른 누구한테 또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거기서 이제 발주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식 발주된 고발장들이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실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손준성, 뭐 김웅, 정점식 다 수사 대상에 올라야 되는 게 맞고요. 아무튼 이게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아까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물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원액이 너무 진했다 정도가 아니라 물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원액이 고체예요. 예, 맞아요. 녹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예. 물타기를 전나 해봤는데 하나도 안 녹고 있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워낙 그 변동되지 않는 사실 다 지금 입증되고 있잖아요. 손준성이 보낸 거 맞고 그 손준성이 검사 맞고 윤석열 측근인 거 맞고 여기 지금 뭐 박지원이 동원되고 누가 동원돼도 물타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현재 좀 시간을 끌어보려고 그러니까 물타기 작전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공수처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리스크가 있겠지만 이 사건을 계속 안고 가는 게 리스크가 훨씬 더 크거든요. 예. 그 얘기는 따로 있으니까요. 야,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하고